안녕하세요, 멍멍사자입니다. 25년 용호의정의 해설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23년과 24년도에도 제작을 했지만 편집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길이도 너무 길고 보기에 불편하신 점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게 되었고요. 내용도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추가를 했습니다. 용호의 정의는 골프 규칙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골프 규칙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고요. 용호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골프 규칙을 공부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골프 규칙을 공부할 때는 용어의 정의를 여러 번 읽어서 어느 정도 용어를 이해를 하시고 골프 규칙을 앞에서부터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용어의 정의 설명은 골프 규칙책에 나오는 순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연관되어 있는 용어들끼리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한 편으로 끝내기보다는 한 두세 편 정도로 나누어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대한골프협회가 발행한 골프 규칙에 관한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규칙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어벙벙사자의 골프 규칙을 검색을 하셔서 카페로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어는 코스와 코스의 구역입니다. 코스는 위원회가 정한 경계 안의 플레이 구역으로 코스의 경계는 지면으로부터 위와 아래 양 방향으로 연장됩니다. 코스의 경계 안의 모든 구역은 인바운즈고 코스의 경계 밖의 구역은 아웃 오브 바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바운즈는 코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필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필드 레슨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골프에서 필드라는 말은 엄연하게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골프에서는 코스라고 하는 거고요. 필드는 축구나 럭비 같은 경기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를 이루는 5가지 구역에는 일반 구역과 모든 페널티 구역, 모든 벙커,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티인 구역과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 그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화이트 티를 쓰고 있는데 레드 티잉 장소는 나한테는 티잉 구역이 아니죠. 거기는 일반 구역에 들어갑니다. 또 내가 1번 홀을 플레이할 때 2번 홀에 있는 3번 홀에 있는 퍼팅 그린은 나한테는 퍼팅 그린이 아니고요. 그곳은 일반 구역이고 골프 규칙 용어상 잘못된 그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규칙 2.2c 코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좀 넣어놨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볼이 어딘가에 놓였을 때 그 볼이 어느 구역에 놓여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럴 때 페널티 구역이 가장 우선되고요. 벙커, 퍼팅 그린, 일반 구역, 아웃 오브 바운즈 순으로 코스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즉 페널티 구역과 일반 구역에 볼이 걸쳐 있다면 그 볼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이 되는 거고요. 일반 구역과 아웃 오브 바운즈에 걸쳐 있다면 그 볼은 일반 구역에 있는 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페널티 구역과 아웃 오브 바운즈를 말씀을 드릴 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 구역입니다. 일반 구역이란 모든 페널티 구역, 모든 벙커, 플레이어가 홀을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티인 구역,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 그린을 제외한 코스 내의 모든 구역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또 홀을 시작하는 티인 구역 이외의 코스상에 있는 모든 티인 장소와 모든 잘못된 그린은 일반 구역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페널티 구역입니다. 페널티 구역이란 플레이어의 볼이 그 구역에 정지한 경우 1벌타를 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구제를 받지 않고 노인 그대로 칠 수도 있다는 말이죠. 페널티 구역은 그리고 예전 규칙에서는 해저드라고 불렸습니다. 2019년도에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 용어는 규칙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해저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규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라진 용어인 해저드라는 단어 대신 페널티 구역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드리고 그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으로 그 구역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에 있는 모든 수역은 페널티 구역입니다. 물이 있든 없든 바다, 호수, 연못, 강, 도랑, 지표면의 배수로 건천을 포함하며 그 밖의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한 코스의 모든 부분을 말한다. 즉 위원회는 물이 없는 구역도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일반 구역도 위원회는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개방하천인 경우 위원회는 그 구역을 일반 구역 일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구역 일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로컬 룰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B4 개방형 수로를 일반 구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관한 로컬 룰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B4를 어떤 대회에 적용한 경우에만 평소에는 물이 없는 개방하천을 일반 구역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 로컬 룰이 적용되지 않는 대회에서는 평소에 물이 없는 개방하천도 당연하게 페널티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하나 보실 건 지표면의 배수로입니다. 지표면의 배수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이런 거죠. 카트도로 옆에 좁고 길게 이렇게 쭉 따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페널티 구역입니다. 물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여기에 볼이 놓이면 놓인 그대로 치거나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일벌타를 받고. 네,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로컬룰이 F20 콘크리트 배수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규칙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배수로는 페널티 구역이다 하고 명시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 배수로를 위원회는 일반 구역으로 규정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컬룰을 위원회가 적용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 콘크리트 배수로는 기본적으로 페널티 구역입니다. 여기 로컬룰은 화면을 정지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널티 구역은 빨간 페널티 구역과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나뉩니다. 노란 페널티 구역에서는 스트로크와 거리 구제 그리고 후방선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빨간 페널티 구역에서는 추가로 측면 구제 방법도 허용됩니다. 코스를 셋업할 때 노란 페널티 구역과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 것을 도전적으로 판단할 때는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을 합니다. 즉 코스 중간을 가로질러 있는 페널티 구역을 넘기는 것이 중요한 도전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구역은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해서 측면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듯이 플레이어가 이 물을 넘겨서 그린으로 보내는 것이 도전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때 이 페널티 구역은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걸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을 했다면 여기서 친 볼이 이 페널티 구역을 넘어가다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물에 빠졌을 때 페널티 구역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한 지점을 기준점으로 측면 구제를 허용할 수 있게 되면 도전적인 게 깨지는 거죠. 물을 못 넘긴 거잖아요. 결국 이런 경우에는 이곳을 노란 페널티 구역으로 규정해서 측면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의 색깔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페널티 구역은 빨간 페널티 구역으로 간주됩니다.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규정할 때 그 페널티 구역의 일부임이 명백한 수역을 실수로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그 구역은 페널티 구역의 일부이다. 즉 말뚝의 위치로 인하여 페널티에 있는 수역의 일부가 일반 구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페널티 구역 말뚝을 꽂았다면 이런 식으로 표시되거든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페널티 구역이 아닌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말뚝은 여기 하나를 더 꽂아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모든 물을 수역을 포함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실수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말뚝이 없더라도 이 수역이 포함된다면 이 부분은 페널티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위원회가 어떤 수역의 경계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그 수역의 자연적인 경계로 규정된다. 이 그림에서 말뚝이 없다고 보면 페널티 경계는 이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 요 정도 자연스러운 경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지면보다 위로도 연장되고 아래로도 연장됩니다. 이 말은 페널티 구역의 나무 위에 볼이 올라갔다면 그 볼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페널티 구역에서 자란 나무가 페널티 구역 경계 밖으로 뻗어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 뻗어나간 부분은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게 아니죠. 거꾸로 일반 구역에서 자란 나무가 가지가 뻗어서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페널티 구역 경계 안에 있는 나무는 페널티 구역에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1번, 2번, 3번 볼 중에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은 셋 다죠. 1번은 당연히 페널티 구역에 다 있으니까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이고, 2번 같은 경우도 일반 구역에 볼이 일부 걸쳐 있지만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위로도 연장되고, 여기에 보시면 코스의 우선순위가 있죠. 페널티 구역은 일반 구역이 항상 우선합니다. 두 개에 동시에 걸쳐 있다면 그 볼은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이 되는 거예요. 3번 볼도 볼의 대부분 일반 구역에 있고 페널티 구역을 규정하는 선에 다 있진 않지만 위에서 봤을 때 경계를 걸치고 있죠.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위로도 연장되기 때문에 3번 볼도 페널티 구역에 있는 볼이 되는 것입니다.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말뚝이나 선 또는 물리적인 특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말뚝으로 규정된 경우 페널티 구역의 경계는 그 말뚝과 지면의 가장 바깥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이렇게 위원회가 페널티 구역 경계를 말뚝으로 규정한 경우는 이 말뚝과 지면의 가장 바깥쪽 접점들을 이은 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페널티 구역을 규정하는 말뚝은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고요.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지면 위에 칠한 선으로 규정한 경우 경계는 그 선의 외곽선이며 그 선 자체는 페널티 구역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선의 외곽선, 가장 바깥쪽 외곽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 빨간 선은 페널티 구역 안에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페널티 구역의 경계가 선 또는 물리적인 특징으로 규정된 경우 그 페널티 구역이 위치한 곳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뚝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페널티 구역을 선으로 규정했어요. 그러면 이 말뚝이 사용됐잖아요. 이 말뚝은 뭐냐면 멀리서 봤을 때 이 구역이 페널티 구역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말뚝을 사용한 것이고요. 그 외에 이 말뚝의 의미는 없습니다. 선으로 페널티 구역을 규정한 경우 말뚝을 꽂았다면 이 말뚝은 이곳이 페널티 구역입니다 라는 걸 나타내는 것 이외의 의미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선수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도 그려놓고 말뚝도 꼽았다면 둘 중 어떤 것이 페널티 구역의 경계를 규정하는 것인지 알려야 한다는 말이죠. 페널티 구역을 나타내거나 규정하는 말뚝은 기본적으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을 용어의 정의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장애물은 모두 인공물이고 기본적으로 코스 내에 있는 장애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이것이 쉽게 뽑힌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어서 제거하고 플레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참고로 아웃 오브 바운즈를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말뚝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나중에 장애물과 코스의 경계물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벙커입니다. 벙커란 모래로 특별하게 조성된 구역으로 주로 풀이나 흙이 제거된 채 움푹 꺼진 지형을 말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조성됐다는 거죠. 조성이라는 거는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러 만들어진 구역이 벙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벙커로 조성된 구역의 경계에 흙, 풀, 떼짱, 인공, 자재로 만들어진 턱이나 측벽 또는 측면. 자, 여기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벙커는 이 모래가 있는 이 정도 선이 벙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부위, 벙커 턱, 측면에 있는 모래가 없는 부분은 벙커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벙커로 조성된 구역의 경계 안에 있는 흙 또는 자라거나 붙어있는 모든 자연물은 벙커의 일부가 아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벙커 안에 잔디가 자라고 있네요. 풀이 자라고 있어요. 볼이 이 풀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규칙 12를 설명할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볼이 이 벙커의 모래에 닿아 있지 않다면 이 볼은 벙커에 있는 볼이 아니에요. 결국 벙커에 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거죠. 이 볼을 플레이할 때 이 벙커의 모래를 치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스트로크를 위한 백스윙을 하면서 이 벙커의 모래에 클럽이 닿아도 페널티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볼은 벙커에 있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볼을 플레이하기 전에 이 클럽을 지면에 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볼은 벙커에 있는 볼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벙커로 조성된 구역의 경계 밖으로 흘러나오거나 흩뿌려진 모래는 벙커가 아니다. 그리고 벙커로 조성된 구역의 안에 있는 모래로 된 구역이 아닌 코스상에 있는 모래로 된 모든 구역, 사막, 그 밖에 자연적인 모래 지역, 이곳들은 조성된 구역, 만들어진 구역이 아니죠. 원래 있던 구역입니다. 이런 구역들은 웨이스트 에어리어라고 불러서 벙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위원회는 모래로 조성된 구역을 일반 구역의 일부로 규정할 수도 있고 조성된 구역은 아니지만 모래로 되어 있는 구역을 벙커로 규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이런 웨이스트 에어리어를 벙커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모래가 없는 구역을 위원회가 벙커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없는 구역도 위원회는 언제나 페널티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구분되는 내용이죠. 만약 위원회가 벙커 전체를 수리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벙커는 일반 구역이 일부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물이 가득 차서 도저히 플레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벙커 전체를 수리지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때 이 벙커는 일반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티인 구역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티박스, 티인그라운드라는 말을 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용어입니다. 지금의 골프티가 없던 시절에 모래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볼을 올려놓고 티샷을 했었거든요. 그런 모래를 모아두던 박스가 티박스입니다. 또한 티인그라운드라고 하면 지면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티인구역은 지면 위로도 연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규칙에서는 티인그라운드가 아닌 티인구역, 영어로는 티잉 에어리어라고 용어를 개정했습니다. 티인구역이란 플레이어가 홀 플레이를 시작할 때 반드시 플레이해야 하는 구역입니다. 그리고 두 클럽 길이의 깊이를 가진 직사각형 구역을 말하죠. 티인구역의 앞쪽 경계는 위원회가 설정한 두 개의 티마커의 맨 앞부분의 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예, 그림에 보시면 이 티마커의 맨 앞부분을 이은 선,
좌우 경계는 두 개의 티마커의 바깥쪽 점들로부터 후방으로 두 클럽 길이 이내로 규정된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구역입니다. 클럽 길이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플레이어가 그 라운드 중에 가지고 있는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상에 있는 다른 모든 티잉 장소는 일반 구역입니다. 내가 화이트 티를 쓸 때 레드 티잉 장소, 블루 티잉 장소 이런 건 전부 나한테는 일반 구역이 되는 거예요. 볼의 일부라도 티잉 구역에 걸쳐 있거나 티잉 구역 위에 있다면 그 볼은 티잉 구역에 있는 볼이 되는 것입니다. 티잉 구역은 지면과 지면 위로도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처럼 볼의 일부라도 티잉 구역에 경계 안에 걸쳐 있는 경우 이 볼은 티잉 구역에 있는 볼입니다. 배꼽 나온 볼이 아니란 얘기죠. 보시는 것처럼 걸쳐 있잖아요. 이렇게 걸쳐 있으면 이건 티잉 구역에 있는 볼이 되는 거예요. 티잉 구역의 규칙은 코스의 그 어떤 구역보다도 관대합니다. 연습 스윙을 하다가 볼을 우연히 건드려도 페널티도 없고 볼 주변에 잔디를 뽑아도 되고 지면을 발로 파도 됩니다. 이 부분은 골프 규칙을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퍼팅 그린입니다. 퍼팅 그린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에 특별하게 조성된 구역 또는 위원회가 퍼팅 그린으로 규정한 구역입니다. 현재 플레이 중이 아닌 홀들의 퍼팅 그린은 잘못된 그린이고 일반 구역이라고 코스의 구역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더블 그린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홀의 퍼팅 그린으로 사용되는 경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린이 두 개 있는 거 이건 투 그린 시스템이고 요거는 더블 그린과는 다른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의 그린에 홀이 두 개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번 홀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쪽 홀을 쓰고 3번 홀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쪽 홀을 쓰는 하나의 그린에 홀이 두 개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더블 그린이고요. 두 개의 홀을 가지고 있는 조성된 구역 전체는 각 홀을 플레이할 때 그 홀의 퍼팅 그린, 그러니까 홀이 두 개 있더라도 이 전체는 다 하나의 퍼팅 그린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그 더블 그린을 두 개의 다른 퍼팅 그린으로 나누는 경계를 규정할 수 있다. 이 말은 표시를 해서 3번 홀의 그린은 이거, 1번 홀의 그린은 이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1번 홀을 플레이할 때는 이 부분은 잘못된 그린이고 일반 구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번 홀 플레이할 때 이 3번 홀의 홀은 구멍을 얘기합니다. 이 홀에 만약에 볼이 들어갔어요. 1번 홀을 플레이하는 홀은 이건데 그러면 이거는 수리지에 있는 볼이 됩니다. 이거는 용어의 정의 수리지를 설명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용어의 정의 수리지를 보면 위원회나 코스 관리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멍은 자동으로 수리지가 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리지로 간주됩니다. 자, 홀과 홀에 들어가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홀이란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 그린에서 그 홀을 플레이를 끝내는 지점을 말한다. 구멍을 말하는 거죠. 이 홀의 직경은 반드시 4.25인치여야 되고 깊이는 4인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홀 안에 원통이 사용된 경우 그 원통의 외경은 4.25인치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자, 퍼팅 그린의 흙의 특성상 그 그린의 표면에 더 가깝게 묻힐 수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원통이 사용됐다면 그 원통은 반드시 퍼팅 그린의 표면으로부터 적어도 1인치 아래에 묻혀야 합니다. 자, 홀 플레이는 티잉 구역에서 시작되고 그 볼이 퍼팅 그린에 있는 홀에 들어가는 시점에 끝난다. 또는 규칙에서 그 홀이 끝난 것을 달리 규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매치 플레이에서 컨시드를 했다든지. 자, 홀에 들어가다란 스트로크 후 볼이 홀 안에 정지하고 그 볼 전체가 퍼팅 그린의 표면 아래에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볼 전체가 지면 아래로 내려가야지 원칙적으로는 홀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볼이 홀에 꽂혀있는 깃대에 기댄 채 정지한 경우 그 볼의 일부라도 퍼팅 그린의 표면 아래에 있는 경우는 그 볼은 홀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볼 전체가 지면 아래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볼의 일부라도 퍼팅 그린의 지면 아래에 있고 깃대에 기대어 있죠. 이 경우는 홀인된 볼이 되는 겁니다. 이미 홀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깃대를 꺼내다가 볼이 밖으로 튀어나오더라도 이 볼은 이미 홀인된 볼입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이 깃대에 기대어 있긴 하지만 볼의 일부라도 지면 아래에 있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 볼은 홀인된 볼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규칙을 설명할 때, 규칙 13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못된 그린. 잘못된 그린이란 플레이어가 플레이 중인 홀의 퍼팅 그린 이외의 코스상에 있는 모든 그린을 말한다. 코스의 구역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투 그린 시스템을 쓰는데 우리는 오늘 우그린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좌그린은 잘못된 그린이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플레이 중인 홀이 아닌 다른 홀의 퍼팅 그린은 다 잘못된 그린이고 임시 그린을 사용 중인 홀의 기존의 퍼팅 그린 또 퍼팅, 치핑, 피칭을 연습하기 위해서 마련된 모든 그린 소위 말하는 연습 그린이죠.
연습 그린은 모두 잘못된 그린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그린은 일반 구역 일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규칙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잘못된 그린에 볼이 올라가거나 잘못된 그린에 플레이어의 의도된 스탠스나 스윙 구역이 방해가 되는 경우는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됩니다. 구제가 이때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규칙에서 반드시 구제받아야 되는 것이 두 군데 구역이 있습니다. 잘못된 그린과 플레이 금지 구역. 만약에 구제받지 않고 볼이 놓인 그대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잘못된 장소에 일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자, 아웃 오브 바운즈입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란 위원회가 규정한 코스의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구역은 인바운즈고 코스의 경계는 그 코스의 지면보다 위로도 연장되고 아래로도 연장됩니다. 코스의 경계는 코스의 경계물이나 선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코스의 경계물이 말뚝으로 규정된 경우 코스의 경계는 그 말뚝과 지면에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되고 그 말뚝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것이다. 아까 그 페널티 구역하고 비슷하죠? 페널티 구역은 그 말뚝과 지면에 바깥쪽 접점들을 이은 선이었습니다. 아웃 오브 바운즈가 오른쪽이고 인바운즈가 왼쪽입니다. 이럴 때 코스의 경계는 이 말뚝과 지면에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입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말뚝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아웃 오브 바운즈가 선으로 규정된 경우는 아웃 오브 바운즈의 경계는 코스 쪽 외곽선이다. 당연히 이 선은 아웃 오브 바운즈에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지면 위에 칠한 선이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경우 그 코스의 경계가 위치한 곳을 나타내기 위하여 말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페널티 구역도 마찬가지였죠? 지면 위에 칠한 선이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뚝이 사용되었다면 이 말뚝은 이곳이 아웃 오브 바운즈입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꽂은 겁니다. 이것이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건 아니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외의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코스의 경계를 나타내는 말뚝도 코스의 경계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애물도 아닌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뚝이 방해가 된다고 해서 뽑거나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코스의 경계물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는 말뚝이나 경계선은 흰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스의 우선순위 기억하시죠? 이 왼쪽 그림에 보시면 코스의 우선순위를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아웃 오브 바운즈가 가장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바운즈와 인바운즈에 걸쳐 있다면 그 볼은 기본적으로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은 왼쪽에 있는 볼을 위에서 봤을 때예요. 볼 위에서 봤을 때 인바운즈에 볼이 걸쳐 있죠? 이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는 거예요. 왜? 인바운즈가 아웃 오브 바운즈의 우선이고 아웃 오브 바운즈는 항상 가장 후순입니다. 이 선이 빨간색이었다면 당연히 이 볼은 페널티 구에 있는 볼이에요. 하지만 아웃 오브 바운즈는 코스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볼은 인바운즈에 있는 볼이 되는 겁니다. 자, 코스의 경계물을 아까 아웃 오브 바운즈하고 연계시켜 설명을 드리면 코스의 경계물이란 아웃 오브 바운즈임을 규정하거나 나타내며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인공물을 말한다. 벽, 울타리, 말뚝, 철책 같은 인공물이에요. 코스의 경계물에는 경계 울타리의 모든 받침대와 기둥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벽이나 울타리에 부착된 비스듬한 지지대나 당김줄, 그 벽이나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통과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문, 계단, 다리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물은 코스의 경계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코스의 경계물은 그 전체 또는 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코스의 경계물은 장애물 또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웃 오브 바운즈임을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이 말뚝은 쉽게 뽑히는 것이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코스 안에 있는 장애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만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아요. 아웃 오브 바운즈 말뚝은. 자,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와 코스의 경계물 이외의 모든 인공물을 말합니다. 결국 장애물은 100% 인공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장애물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죠. 장애물은 모두 인공물인데 굳이 인공장애물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자연장애물이란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장애물은 인공물인데 자연장애물이라고 쓰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장애물의 예를 보면 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와 길, 건물 또는 우천시, 대피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배수구, 관계시설, 컨트롤 박스 같은 게 있고 또 나무 지지목,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나무 지지목 이거죠? 이런 나무 지지목도 기본적으로 장애물이고 결국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에 해당돼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또 말뚝, 일반적으로 페널티 말뚝 또는 거리목 이거는 모두 장애물이고 쉽게 뽑힌다면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 되고
뽑고 플레이해도 되는 겁니다. 벽, 철조망, 울타리 이런 것들이 코스의 경계를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코스의 경계물로 사용된 경우는 물론 제외되겠죠. 코스의 경계물은 장애물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근데 골프 카트, 잔디 깎는 기계, 자동차 및 그 밖의 차량, 쓰레기통, 표지판, 벤치, 플레이들의 장비, 깃대, 고무래 이런 것들이 모두 장애물의 예가 되는 거고 보시면 전부 인공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큰 벽이 있는데 거기 문이 하나 있어요. 그 문은 열고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 문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된다는 말이고 페인트로 칠한 점이나 선은 장애물이 아니다. 페널티 구역을 규정하거나 나타내는 선은 그건 페인트로 그리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장애물이 아니다. 결국 그 선 위에 볼이 놓인 경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이란 합리적인 노력으로 그리고 그 장애물이나 코스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인공물을 말하는 거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나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의 일부가 이 두 가지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됩니다. 코스의 경계물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스의 경계물은 그 일부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그랬지만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나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같은 경우는 그 물체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는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되죠. 조금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 움직일 수 있는 경우라도 위원회는 그 장애물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로 규정할 수 있고요. 자,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란 다음과 같은 모든 장애물을 말한다. 인공물이죠. 불합리한 노력 없이는 움직일 수 없거나 그 장애물이나 코스를 훼손시키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는 장애물, 결국 코스를 훼손시켜야만 움직일 수 있거나 그 장애물을 훼손시켜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란 말입니다. 자,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입에 붙지도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가장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는 위원회가 코스를 플레이하는 도전의 일부로 규정해서 그것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는 인공물을 말한다. 코스 내에 있는 인공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코스 내에 있는 인공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그 물체를, 그 인공물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여기 나무 지지목, 이거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물이거든요. 하지만 위원회가 이것을 로컬 룰로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해버리면 이것에 방해가 있더라도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코스 내에 있는 인공물로부터는 원칙적으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만 위원회가 코스 내에 있는 인공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카트도로도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물체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는 그 부분은 움직일 수 있는 장애물로 간주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코스의 경계물은 그 일부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지만 조금 다르죠? 자, 위원회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한 인공물은 장애물이 아니고 코스의 경계물도 아니다. 왜? 장애물은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고 코스의 경계물은 그 물체의 일부가 움직일 수 있더라도 움직일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코스의 경계물은 코스 밖에 있는 것이고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는 코스 안에 있다는 거고요. 위원회 절차에서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 5번 이 내용은 KLPGA가 한 해 동안 열리는 대회에서
적용되는 로컬 룰의 일부입니다. 보시면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망이나 그물망 등의 인공물체, 또 벙커나 페널티 구역의 경계 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파일링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에 보시는 이게 페널티 구역에 경계 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잖아요. 이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조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물론 KLPGA도 이 나무 지지목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도 KLPG 대회에서도 이것에 방해가 있다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철망이나 그물망 등이라는 것은 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지금도 이 천으로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하겠다 이런 거죠. 왜냐하면 볼이 이 나무 바로 옆에 붙었어요. 나무 때문에 어차피 플레이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인공물이라고 해서 구제를 해줘버리면 공정성이 깨지게 되겠죠.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몇 년 전에 LPGA ANA 인스퍼레이션 대회에서 있었던 홀의 사진입니다. 보시면 그린 뒤를 광고판이 이렇게 길게 자리 잡고 있죠. 선수들이 이 그린으로 볼을 쏠 때 물에 빠지는 걸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광고판이 다 막아줄 테니까. 만약에 위원회가 이게 공정성이 위배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광고판을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로 규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방해가 있더라도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니까요. 하지만 이 대회에서는 이것을 움직일 수 없는 임시장애물로 그냥 규정을 해놔서 선수들이 이것으로부터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공정성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꽤 있었던 이런 대회였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사람이 우승했습니다. 자,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루스 임페디먼트란 다음과 같이 어딘가에 붙어있지 않은 모든 자연물. 아까 장애물은 모두 인공물이라고 그랬고 루스 임페디먼트는 뭐예요? 자연물이라는 거. 돌멩이, 어딘가에 붙어있지 않은 풀, 낙엽, 나뭇가지, 나무 토막. 동물의 사체와 배설물도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벌레, 곤충, 벌레나 곤충처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동물, 조그만 벌레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은 루스 임페디먼트라는 얘기고요. 그런 동물들이 만든 흙더미나 거미줄, 또 뭉쳐진 흙덩어리, 흩어진 흙은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에요. 흩어진 모래나 흙은 뭉쳐진 흙덩어리가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에어레이션 찌꺼기도 포함되고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태의 자연물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다. 자라거나 붙어있는 자연물, 지면에 단단히 박혀 있어서 쉽게 뽑히지 않는 자연물도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리 큰 바위라도 땅에 박혀져 있지 않다면 그건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이거 우즈가 정말 큰 바위를 갤러리들을 동원해서 옮기고 플레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루스 임페디먼트로 간주된 거죠. 볼에 달라붙어 있는 자연물도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볼에 진흙이 붙어 있으면 그 진흙이나 흙을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닌 그냥 자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코스에 있는 자연물로부터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루스 임페디먼트는 제거할 수 있고요. 특별한 경우 모래와 벌레나 곤충, 그것과 유사한 동물이 만든 아주 작은 마운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슬과 서리와 물은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닙니다. 또 눈과 천연흐름, 서리는 제외하고 눈과 천연흐름은 루스 임페디먼트이기도 하고 지면에 있는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고인물로 간주될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고인물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코스 상태의 하나로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눈이나 천연흐름에 방해가 있다면 그걸 치울 수 있으면 치우면 되고 치울 수 없거나 만약에 플레이어가 나는 이거 치우지 않고 구제받을래 그러면 일시적인 고인물로 간주해서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거미줄은 다른 물체에 붙어 있더라도 루스 임페디먼트입니다. 볼에 달라붙어 있는 살아있는 곤충은 루스 임페디먼트예요. 죽은 곤충은 루스 임페디먼트가 아닙니다. 볼에 달라붙어 있는. 1편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